스태피 이정원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최 측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시간을 짧게 쓰려고 미리 약속을 했었는데 앞에 두 분 연사께서 시간을 충분히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체 일정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스태피가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저희가 2014년부터 국가 혁신 시스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카데믹 분야에서의 리더십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팔리시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런 정책 의제 분야에서 저희가 새로 중요한 핵심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 의제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지금까지 스태피의 저희 동료들이 같이 연구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런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미리 원고를 보진 못했는데 좀 전에 발표하신 룩 조지우 교수님의 내용을 보니까 이 혁신 생태계 에코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상당 부분 에코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시스템, 특히 한국의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단 혹은 리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주제인 새로운 30년 혹은 더 먼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혁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경제 측면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총 요소 경제 성장률 자체도 저하되고 있지만 저하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총 요소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한 10년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제품들을 보면은 약간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사실은 10개의 품목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이런 경제 위기는 어떤 새로운 혁신, 획기적인 혁신의 기반으로 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 그리고 가장 높은 자살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부의 갈등, 그다음에 지역 간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세대 간 혹은 계층 간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사실 어제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고 또 촛불 민주주의라는 이런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어떤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갈등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리셋 코리아,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부분만 우리가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비슷한 위기 혹은 전환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국방 부분을 뺀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요. 그래서 왼쪽 축을 보시면은 지난 한 20년 이상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해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정부 R&D 투자가 정체 혹은 거의 아주 조금씩 증가세에 있습니다만은 과거 한 10년, 20년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증가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 물론 성과가 논문이나 특허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우선은 논문이나 특허를 보면은 그 성장세가 2000년대까지는 R&D 투자 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보면은 정체되거나 혹은 일부 조금 감소하거나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전환 시점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시그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계속해서 현재 시스템을 탈바꿈하지 못하고 전환시키지 못하고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 혹은 혁신 정책에서의 변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생태계 측면에서의 관점을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 용어로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작용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생태계의 환경이 그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다른 시스템과는 분리되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쪽에 있어서 그러면 생태계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생태계라는 게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생태계란 결국은 혁신 과정이 핵심 요소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이런 관련 기관들이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정보 혹은 기술의 흐름이 원활히 일어나는 시스템 혹은 그 요소를 생태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혁신이라는 것은 이 생태계 내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시장에서의 공정이나 제품, 서비스로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호작용이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혁신 생태계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각 혁신 활동을 일으키는 주체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을수록 혁신 생태계는 활발해집니다.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앞에 발표하신 럭조주 교수님의 내용하고 굉장히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게 생태계 내의 흐름, 플로우라는 개념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지 생태계가 건강하고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혁신 생태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국가 혁신 시스템이라든가 지역 혁신 시스템 혹은 산업 혁신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혁신 관련된 시스템들, 혁신 체제들이 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 생태계는 혁신 과학기술 혁신 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위에 어떤 혹은 인접하고 있는 경제 생태계, 혹은 교육 생태계 이런 인접 생태계들과 연관돼서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크리스마스 날 공연을 하셔서 만드신 그 에코시스템
과는 좀 다르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OECD나 이런 데서 많이 논의되는 국가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저희가 생태계라는 관점하고 같이 병행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과학기술 혁신의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 그다음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혁신 요소들이 이렇게 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런 생태계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혁신 활동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지식의 창출, 그러니까 혁신 생태계에서 지식이 만들어지고 전파되고 확산되고 활용되는 이런 과정을 생태계라고 봤을 때 지식이 창출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식이 서로 이전되고 활용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서 보면은 일단은 지식 창출을 위한 투자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 선두권에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4.29%의 지금 R&D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측면, 그러니까 연구 인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에서 5번째로 높은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 투자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다른 방면, 그러니까 투자의 규모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투자의 밸런스, 균형 문제라든가 투자의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몇 가지 지적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기초 연구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조업 R&D, 제조 부분의 R&D와 서비스 부분의 R&D의 비중, 서로 밸런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 대부분의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R&D 현상,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양적으로는 논문이나 특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많은 증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런 증가 현상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감소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런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투자 측면과는 반대로 지식의 흐름이라든가 지식의 이전, 확산 혹은 지식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 연구만 보더라도 정부 R&D 투자에 있어서 기업의 비중이라든가 대학 R&D 투자에 있어서의 기업이 투자하는 비중, 그다음에 기업의 R&D에 있어서 정부 투자금의 비중,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호간의 혁신 주체들이 투자하고 있는 상호간의 비중을 보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얘기는 혁신 주체들 간의 생태계 내에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자기 몫은 굉장히 잘 활용을 하지만 서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활동입니다. 뒤에 제가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이 이 R&D 활동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의 비중, 그다음에 외국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
또 반대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외국의 랩이나 이런 데 가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일본도 오셨고 중국도 오셨지만 아시아 3개 국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국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R&D 혹은 과학기술 혁신 활동에 있어서 글로벌화가 굉장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 생태계 내의 주체들 간에 있어서의 흐름도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연구기관, 대표적으로 뭐 출연연구기관이 되겠지만 출연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비율이 약 39.3%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대학에서의 기술 이전율 역시 25.4%인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혁신 생태계 내에서 지식의 창출, 그다음에 연계 및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식의 창출 부분에서는 한국이 굉장한 성과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식의 연계나 확산,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점심 때 잠깐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오늘 30주년이라서 중간에 잠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만, 그 1995년도에 저희 스태피에서 아마 그 OECD에서 발간하는 칸츄리 리포트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박용태 교수님이 그 프로젝트를 스태피에서 계실 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그 OECD에서 이렇게 해서 그 주기적으로 칸츄리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리포트에 담긴 한국의 혁신 정책에 대한 리뷰 결과를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국이 그동안 잘해왔던 부분은 R&D 인베스트먼트, R&D 투자 정책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한국은 아주 훌륭한 유능한 인재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양적으로 R&D 퍼포먼스가 성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이유는 약간의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 한 10년 전까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서들에서 또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계 부분에서 주체들 간, 그다음에 외국 글로벌 소스와의 연계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기초 연구에 관련된 부분,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쪽에서의 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일종의 문제 체계, 프로블럼 트리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증상, 우리나라의 혁신 정책에 대한 증상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또 낮은 채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증상입니다. 그럼 이 증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 혁신 시스템의 문제들을 정리를 해서 각각들의 인과관계 혹은 선후관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본 게 지금 보고 계신 표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원인들, 뭐 교육 시스템도 지적을 하고 기술금융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 평가 시스템이 문제다. 우리나라 평가 시스템이 너무 단기적이고 양적 성과 위주로만 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가버넌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원인들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혁신 활동 혹은 혁신 주체들의 개방성이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제 저희는 갈라파고스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혁신 활동이 굉장히 단절화되고 그다음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주체들 간의 혁신 생태계 내에서의 링크 문제, 연계 문제가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주력 산업들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것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 생태계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이 안에서의 뭔가 원활한 흐름이 필요한데 그 흐름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이 그 한의학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열이 나면은 보통은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으면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의미는 열이 나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열만 떨어뜨리면은 열이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그게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혁신 정책의 대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고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주고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대응은 무엇인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듯이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통역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한의학에서는 기라는 걸 얘기를 하죠. 사람의 몸에 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의 흐름이 잘 흘러야지 사람이 건강하고 병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질병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혀 다른 처방을 하거나 다른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혁신 생태계라는 것도 결국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혁신 생태계 내에 대학, 출연연, 기업 이 세 주체들 간의 돈과 사람과 지식이 잘 흐를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가 잘 흐를 수 있는 생태계로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태계적 관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혁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기존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은 혁신 정책에서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나라는 걸 좀 리뷰를 해봤고요. 거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혁신 활동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등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글로벌 트렌드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향후의 정책 방향을 위해서 리뷰를 한 게 저희가 카이스트 정재용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해외의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듯이 과학기술과 경제 그리고 사회의 삼각대라는 용어로 종합을 했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과학기술은 경제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과학기술과 혁신의 활동은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 이 세 개의 축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지향점이라 그럴까요? 지향점은 이코노믹 그로스가 아니라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홀리스틱 뷰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는 결국은 이코노믹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바이러먼탈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소셜 서스테이너빌리티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어떤 가치 있는 직업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그다음에 맑은 지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 가능성을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혁신 활동은 결국은 인더스트리얼 이노베이션, 그린 이노베이션, 인클루시브 이노베이션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은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은 블루 이노베이션, 블루 오션을 찾기 위한 블루 이노베이션, 인바이러먼탈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그린 이노베이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을 그러면 어떤 색을 붙일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이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 흰색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지향점과 관련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그 목표 자체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퀄리티 그로스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기업, 대학 출연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라는 거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 혁신까지 포함한 영역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영역이 돼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혁신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도 GDP나 GNI, 그로스 레이트 이런 부분이 아니라 퀄리티 오브 라이프나 얼마나 행복한지, 그 다음에 이퀴터빌리티 같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금까지 지역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면은 그거보다는 로컬 옵티멈이 아닌 글로벌 옵티멈 솔루션을 찾는 홀리스틱 뷰를 가진 혁신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피 로고에 맞춰서 저희가 핵심 아젠다를 9개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R&D 투자 정책, 그 다음에 R&D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버넌스, 그 다음 지역 혁신 및 과학기술 소통 포함한 9개의 이슈들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이슈들에 대해서 팀이 구성되어서 각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투자 정책과 죄송합니다. R&D 사업 구조와 가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5월 말에 예정돼 있고 계속해서 상반기 중에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공개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프로시딩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작업 중인 내용이라서 저희가 프로시딩엔 담지 않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성장 경제 기조에서 과연 R&D 투자가 경기 순응적으로 갈 거냐 역행적으로 갈 거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투자 규모의 증대는 힘들다고 보면은
R&D 투자 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효과성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R&D 투자가 힘들다면은 결국은 민간 부분에서 R&D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부분은 R&D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장훈 박사가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버먼트 R&D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20개 넘는 부처에서 600개가 넘는 R&D 프로그램 그리고 5만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주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은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그다음에 기초 연구냐 아니면은 응용 개발 연구냐 혹은 국가 전략 연구냐 이렇게 몇 가지 단순화된 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원 박사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행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아마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는 양승우 박사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정부 출연연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해서 저희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방향 중에 하나는 정부 출연연을 어떤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단위 조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영 박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주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결국은 4차 새로운 신기술의 동력이 어떤 게 될 것이고 이 동력이 사회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조 부분에서의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산업혁신본부 김석관 박사가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고 이 기업가 정신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국가 경제 전체가 어떤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본 방향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도 어떤 기업 중심의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개인의 기업가 정신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센터의 김선우 박사 팀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홍승민 박사 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졸 사원과 고졸 사원의 하는 일에 있어서 직무 숙련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잡 마켓일수록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에 직업이 대체되는 쇼크는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그에 대한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지역의 혁신 정책이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중심의 지역 혁신 정책이었다면은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역을 위한 지역 혁신 정책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거기에선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 김영주 박사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 변화를 보면서 과학기술계에 있어서도 왜 정부와 과학기술자 사이들의 갈등이 생길까, 또 혹은 과학기술자 내에서 또 그룹 간의 갈등이 생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에서의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성주 박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기술계에서의 소통과 화합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진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